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성통증 환자의 수술. 우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에게는 늘 마주하지만 매번 참 어렵고 복잡한 숙제처럼 느껴지죠. 이 환자들은 이미 복잡한 통증 기전, 여러 약물에 대한 내성,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정말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신 지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물 치료부터 중재 시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까다로운 영역인 수술 전후 관리까지 하나의 통합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성통증 환자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이 환자는 단순히 수술 부위만 아픈 게 아니죠. 이미 중추신경계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평소에 쓰던 여러 약물 때문에 내성도 생겼고요. 또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복잡한 심리 사회적 문제까지 다 얽혀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강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만성 통증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전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요. 이어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약물과 중재 실수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좌의 하이라이트죠. 수술 전후 관리 통합 가이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서 우리의 미래 역할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의에서부터 비롯되죠. 우리가 만성 통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새로운 패러다임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증에는 정말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왼쪽에 보이는 급성 통증. 이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손을 떼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아주 유용한 경고 신호입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만성 통증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더 이상 경고 신호가 아니에요. 신경계 자체가 고장나버린 그 자체가 하나의 질병입니다. 모든 치료 전략은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통증은 단순히 아픈 부위만 들여다보는 기존의 생물학적 모델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이라는 새로운 안경이 필요한 이유죠. 조직 손상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에 더해서 환자가 통증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같은 심리적 요인, 그리고 가족이나 직장 같은 사회적 요인까지. 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환자의 통증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다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복잡성을 이해하고 나면 왜 약물 하나, 시술 하나만으로 치료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오이드만 계속 처방하는 것은요,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결국 환자는 기능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의료 쇼핑에 빠지게 되고 이건 결국 값비싼 실패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 목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강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통증 점수를 0으로 만드는 완벽한 치유, 큐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건 대부분의 만성 통증 환자에게 비현실적인 목표일 때가 많죠. 대신 통증이 좀 남아있더라도 환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삶의 질을 되찾도록 돕는 것. 바로 재활, 리해빌리테이션이 우리의 현실적이고 중요한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신경계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병태 생리학적 기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왜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성 통증의 핵심 기전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중추 감작입니다. 통증 신호가 계속해서 척수를 자극하면 척순 유련의 반응이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와인드업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유전자 발현까지 변하면서 통증 회로 전체가 한번 흥분하면 잘 꺼지지 않는 아주 과민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통증 스위치가 항상 온 상태로 고장나 버린 거죠. 동시에 우리 몸의 통증 브레이크 시스템도 함께 망가집니다.
뇌에서 척수로 내려오면서 통증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는 하행성 억제 경로라는 게 있는데요. 만성 통증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결국 통증의 가속 페달은 계속 밟히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고장나버린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흥분성과 억제성 기전 사이의 불균형이 통증을 만성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기전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약들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 치료의 정확한 역할과 그 명백한 한계를 아주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정말 흔하게 쓰는 진통제 계열들이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각 약물의 작용 원리가 어떻게 특정 통증에는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왜 특정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오이드는 강력하지만 의존성의 위험을 안고 있고 NSAID는 염증에는 탁월하지만 위장관과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죠. 그리고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항우울제와 항경련제. 이 약물들은 앞서 말씀드린 하행성 억제 경로를 강화하거나 과흥분된 신경을 안정시키는 바로 그 핵심 기전에 작용하는 약물들입니다. 자, 그럼 각 계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피오이드. 단연코 가장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암성 통증이나 수술 직후 같은 급성기 통증에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약이죠. 하지만 만성 비암성 통증에 이걸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보면 장기 사용 시 효과는 점점 미미해지는데 내성, 신체적 의존, 중독, 호흡 억제 같은 위험은 너무나도 큽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임상적 팁 하나는요. 대부분의 부작용에는 내성이 생기지만 변비와 동공수축은 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점입니다. NSAID는 염증성 통증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그 기전 자체가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위점막 보호에 중요한 COX1을 막으면 위장 출혈이, 혈관 기능에 중요한 COX2를 막으면 심혈관계 리스크가 커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중추 감작이 주된 기전인 신경병증성 통증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두통 환자에게 남용하면 오히려 약물 과용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항우울제와 항경련제는 바로 이 신경병증성 통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SNRI 같은 항우울제는 고장난 브레이크, 즉 하행성 억제 경로를 강화시켜주고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같은 항경련제는 과흥분된 신경의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을 하므로 만성 통증의 핵심 기전에 직접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약물 치료와 마찬가지로 중재 시술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술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새로운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경차단술 같은 시술을 하면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점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중재시술은 완치를 위한 종착역이 아닙니다. 환자가 극심한 통증에서 잠시 벗어나서 적극적인 물리치료나 운동 같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리, 즉 시작점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현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암성 통증과는 달리 만성 비암성 통증에서는 대부분의 중재시술에 대한 근거가 매우 약하거나 부족합니다. 특히 신경파괴술은 오히려 더 끔찍한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의 장기적인 효과도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시술을 반복하는 것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의료화의 덫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시술을 계속 반복하면 그 순간의 단기적인 통증 완화가 오히려 내 문제는 시술로만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잘못된 믿음을 환자에게 아주 강하게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 환자는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재활은 외면하고 시술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강좌의 가장 실용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죠. 수술 전후 관리의 통합 가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원칙들을 통합해서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단계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관리는 철저한 수술 전 평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4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통증의 역사부터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심지어 건강보조식품까지 확인하는 포괄적인 병력 청취. 둘째, 환자의 불안, 우울, 파국적 사고 같은 정신사회적 상태 평가. 셋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성, 의존, 중독이라는 개념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완치가 아닌 기능 회복이 목표임을 명확히 교육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함께 설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이 3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신체적 의존성은요, 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그냥 생리적인 현상일 뿐 중독이 아닙니다. 마치 고혈압 환자가 약을 끊으면 혈압이 오르는 것과 같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에요. 이걸 중독으로 오해하고 환자에게 낙인을 찍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금단 예방이 되는 거죠. 내성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용량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수술 후에 더 높은 용량의 진통제가 필요할 것임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반면 중독은 강박적으로 약을 찾는 심리적 행동적 문제입니다. 이 3가지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수술 전후 약물 관리 타임라인입니다. 핵심 원칙은 딱 하나, 절대 갑자기 끊지 않는다입니다. 수술 전 평소에 복용하던 약물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수술 중에는 그 용량에 상응하는 양을 정맥 주사로 계속 유지해줍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급성 금단을 유발할 수 있는 날부핀이나 펜타조신 같은 혼합작용제, 기량제는 절대 금기라는 점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다중진통요법을 사용해 아주 공격적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보통 수술 후 2일째부터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면서 경구제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수술 후 통증 관리의 양대 산맥이죠? PCA입니다. 경막외 PCA는 국소 마취제를 함께 쓸 수 있어서 통증 조절 효과는 아주 우수하지만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더 고농도의 오피오이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맥 PCA의 경우 무엇보다도 금단 예방을 위한 기저주입, 베이설 인퓨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통증 정도와 진정 상태를 계속 살피면서 기저 용량과 추가 용량을 정밀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술 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항목 4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누워있을 때의 통증이 아니라 재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인 움직일 때의 통증을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오피오이드 관령 투여의 가장 위험한 신호인 진정 상태와 호흡 저하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 통증과 혼동하기 쉬운 금단 증상, 즉 원인 모를 빈맥이나 불안, 발한 같은 증상을 잘 감별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심, 구토, 변비 같은 흔한 부작용도 선제적으로 적극 관리해야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성 통증 환자 관리에서 우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고 또 변해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상의 결과는 절대 우리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바로 팀 접근에 있습니다. 우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이 팀의 중심축으로서 전체 치료 계획을 조율하고 약물과 시술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종자 자체가 환자의 통증이 단순한 꾀병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의학적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리, 물리, 작업치료사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재활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장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성 통증 관리에서 우리의 진짜 역량은 신경 차단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하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교육자, 재활 과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코치, 그리고 지친 환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동기부여가로서의 역할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강좌를 마치면서 선생님들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통증 점수 0입니까? 아니면 환자의 기능적인 삶입니까? 통증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환자가 다시 웃고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선생님들의 진료 철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